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항공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유명한 작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이죠. 이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작전인데 사실은 이 작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역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제가 항공전의 범주에 넣어서, 물론 특수전이지만 항공전의 범주에 넣어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작전을 했는지 이런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의지, 치밀한 준비, 그리고 기민한 외교력의 합작품입니다. 엔테베 기습, 썬더볼트 작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C-130 수송기 4대를 동원했고요. B-707 지휘기죠. 지휘기 한 대, 그리고 병원기 한 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M113 장갑차 4대, 그리고 랜드로버 RV 차죠. SUV 2대, 그리고 지프 2대,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600 그 승용차 한 대, 그리고 이제 사이렌 메트칼 특수부대원 36명, 그리고 골라니 여단 부대원 50명, 그리고 공수부대원 69명, 이렇게가 동원된 작전인데요. 텔아비브에서 이 엔테베까지 무려 4,111km입니다. 이 4,111km의 거리에 대단한 여정을 극복하고 작전에 성공한 이 엔테베 기습. 자, 이제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아테네를 경유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려고 했던 예객기가 아테네 경유해서 이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마자 3분 만에 하이제킹을 당해버립니다. 바로 1976년 6월 27일인데요. 에어프랑스 139편은 아테네 이륙 3분 만에 악명 높은 청부 테러리스트 빌프리트 베제와 극좌 테러 단체인 혁명분파 소속의 여성 멤버인 브리기테 쿨만,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PFLF-EO 멤버 2명에 의해 피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구출을 위한 특공대를 준비했지만 항공기는 원래의 항로에서 벗어나서 기술을 리비아로 틀었고 일부 비유대계 인질 석방을 벵가지에서 했고, 그리고 급유를 한 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아테네에서 한번 경유하고 승객을 태우고 프랑스로 가려고 했는데 기술을 리비아로 돌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3분 만에 하이제킹 당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려고 했으니까 프랑스 정부 또는 이 유럽의 어떤 그 착륙되는 지점과 협조를 해서 특수부대원들을 보내서 구출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로 안 오고 기술을 틀어서 리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의 벵가지에 착륙을 해서 승객 중에서 비유대계들은 이제 다 내려라 하고 보내고 다시 연료거부 후에 이륙을 했는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비행기가 어딘가에 착륙을 했는데 자신들이 밝힙니다. 우리는 여기 왔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갇혀있는 우리 팔레스타인계 요원 어쩌고저쩌고 50명 석방해라 라는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 거기는 알고 보니까 우간다였던 겁니다. 근데 우간다는 당시에 완전히 최악의 독재자인 이디 아민, 정말 잔혹한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밝혀진 항공기의 도착지는 이스라엘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직접 테러리스트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며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간다, 엔테베로 가버린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때가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협상을 해서 구출할 거냐, 아니면 군사작전을 할 거냐, 이런 그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때 군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는 군사작전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고 군사작전 대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외교 파트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크 라빈 총리는 테러리스트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했으나 국방장관 시몬 페레스는 그와 같은 타협이 테러범의 테러 목적 달성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 미래에 더 많은 테러 사건을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테러 발생률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빈 총리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이디 아민, 그리고 테러범과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은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신히 협상 기한을 7월 4일로
느렸을 뿐인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성과였죠. 6월 27일 날 이제 납치가 되었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원래 이제 이 테러범들은 다 사살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또 차례차례 뭐 사살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그렇지만은 일단 협상하자 해서 그 협상 마감 기한을 7월 4일까지로 연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군대에서는 7월 4일 이전에 협상 마감 시한 이전에 구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모르데하이 구르 장군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수예단장이 댄 쇼므론 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엔테베 작전의 썬더볼트 작전의 총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이 썬더볼트 작전에서 실제 그 우간다 그 엔테베 공항의 구청사가 있고 신청사가 있는데 이 인질들은 구청사 로비에다가 다 지금 이제 집결을 해놨는데 그 구청사 로비로 직접 들어가서 인질들을 구출해 놓는 그 구출조들은 사이렛 메트칼 부대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렛 메트칼 부대의 부대장은 바로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입니다. 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의 동생이 지금 벤야민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총리죠. 최근에 5선에 성공해서 정말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친형이 바로 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보시면 한편 모르데하이 구르 참모총장 이하 군지휘부는 정치권의 논란과 별도로 우간다 피랍 인질의 구출을 위한 군사적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공수예단장 댄 쇼므론과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 사이렛 메트칼 지휘관인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을 중심으로 작전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4가지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이 중 수송기를 이용한 엔테베 공항 급습 방안이 병력 규모 수준을 줄인 작전 계획이 최종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지휘부는 면밀한 연구와 수많은 모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을 설득해서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실현 가능하다라고 역설해서 결국은 군사 옵션 선택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4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를 고무보트를 타고 관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엔테베 공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인질 구출해서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서 탈출한다. 라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에 악어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타고 들어가다가 이 악어떼 때문에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인질들을 태우고 오면. 그래서 이제 다 제거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특수부대 들어가자. 그래서 1000명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하고 이제 작전을 짰는데 이제 이 네타냐후 중령이 이거 1000명이면 너무 많다. 이거 지휘 체계도 혼선된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서 이 정도로 해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주 컴팩트한 부대로 만들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130을 가지고 4대를 가지고 가기로 했으니까 이 C-130을 훈련을 하고 개조를 합니다. 자, C-130의 은밀한 야간 침투 및 레이더 접근 착륙을 맹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샴 아셰이크 기지에서 레이더 접근 실증 비행을 실시하고요. 또 최대 이륙 중량 한계 초과를 대비해서 이륙을 보조하고 또 이륙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로켓 부스트를 동체 양옆에다가 장착하는 개조를 합니다. 이제 그 공항에는 유도등이 있는데 그 유도등이 꺼질 것을 대비해서 이 C-130의 앞에 그 지상 추적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서 이 공항 양쪽에 담이 있으니까 그 담에서 부딪히는 전파 이것을 보고 이쯤 되면은 활주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공항 아무것도 없는 야간에 이 레이더파에 부딪히는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잔상들 이것만 가지고도 활주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야간에 레이더만 가지고 불 없이 라이트 없이 이렇게 착륙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차도 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을 못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프로펠러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로켓 부스트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도 준비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이 활주로가 신활주로 그리고 여기가 신청사 그리고 여기 이제 인질들이 갇혀 있는 구청사인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착륙은 이 남쪽에서 들어와서 이 신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항공기가 여기서 착륙을 하니까. 그리고는 이쪽으로 통해서 구활주로로 들어갑니다. 택싱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구청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멉니다. 활주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경비병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경비병력을 관통해서 가려면은 대통령인 것처럼 가장하자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600 승용차 한 대 준비하고, 그리고 이 벤츠 600 이디 아민 대통령임을 가장한 이 벤츠 600을 호위하는 랜드로버 SUV 2대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장갑차들 4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화력 지원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간다 공항의 상태를 모사드가 가서 이제 케냐의 협조를 받아서 모사드가 가서 전부 이제 상태하고 경비 상태를 봅니다. 경비 상태를 알아보니까 이 구청사 앞에 10에서 15m 간격으로 한 명씩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단한 전투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테베 공항 구터미널 제압작전 모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준비 시간이면 사실은 뭐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했으나 식사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미친 듯이 훈련을 해서 초단위 행동 오차까지 식별하고 수정해서 반복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이 엔테베 공항을 공군도 같이 쓰는데, 그 공군이 미그 21 그리고 미그 17 이 소련제 전투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수송기들이 인지를 구출하고 탈출을 했을 때 이 우간다 공군의 전투기가 남아 있다면 이 전투기가 쫓아와 버리면 이거는 뭐 수송기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팀은 그 공항에 있는 공군 우간다 공군 전투기들 전부 다 파괴를 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안전하게 탈출을 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기지 시설을 또 공격하는 계획을 또 세우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1976년 7월 3일 오후 3시 30분 시나이 반도 끝단에 있는 샴 아셰이크 기지를 출발합니다. 이제 부스트를 쫙 작동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C-130 출격하고 1번기에는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을 포함해서 샤이레 메트칼 특수부대 요원 36명, 그리고 공수부대원 52명이 타고요. 여기에 이제 벤스 그리고 랜드로버 2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의 행렬을 가장한 이 차량들이 1번기에 태우고, 그리고 2번기에는 총지휘관인 쇼무론 준장 포함해서 지휘부 그리고 공수부대원 17명이 타고요. M113 장갑차 2대 그리고 지휘용 집 한 대가 탑승이 됩니다. 3번기에는 이제 골라니 여단 보병 30명, 그리고 이제 이 골라니 여단들은 주로 지금 들어갔던 항공기 4대를 작전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고, 그리고 급유 시설을 이제 장악하고 하는 이런 임무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역시 장갑차 2대, 지프 한 대를 가져가고요. 4번기에는 골라니 여단 보병 20명, 그리고 의무요원 20명, 그리고 이제 다시 재급유를 하고 다시 돌아야 되니까 급유 시설을 장악하고 재급유를 하는 그 급유요원하고 급유 장비 이렇게 이제 4번기에 태우고 갑니다. 자, 실제 항로를 보면 원래 이제 이 그 납치되었던 항공기는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아테네를 경유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간다로 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발하는 이 C-130 이제 구출조들은 어떻게 가냐? 홍해를 가로집니다. 홍해를 가로질러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점선들이 바로 그 경로죠.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초저공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디오피아 앞에서 이제 다시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서 평상 고도로 진행해서 우간다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1번기는 그대로 어떤 공작에 의해서 1번기는 민항기인 것처럼 위조를 하고 바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하고, 2번기, 3번기, 4번기는 우간다 인접지역에서 다시 편대를 풀고 초저공 비행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1번기만 이제 제대로 착륙을 하게 되고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이 홍해 끝자락까지 이렇게 한 1800km 되는데 이 거리를 무려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고도로 1800km를 비행을 해요. 왜냐? 이 인근이 이집트, 그리고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1973년도에 욤 키푸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이 또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하면 뭐 이를 갈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용기가 이집트, 수단 이 옆으로 지나가면은 이집트 공군, 이집트의 미사일 맞아서 격추될 수가 있으니까 출발과 동시에 완전히 초저공 비행을 해서 홍해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가고 이디오피아 앞에서 고도를 올립니다. 왜냐? 이디오피아는
레이더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상공에서는 마음 놓고 이제 고도를 높여서 가고, 나머지는 완전히 초저공 비행을 해서 가는 엄청난 그런 기량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테베 공항에 1번기만 정상 착륙하고 1번기에서 내린 요원들이 활주로 유도 조명을 맨 끝단에 소수 켜놓습니다. 임시 조명을. 왜냐? 이제 관제탑에서 이거 지금 침투다 이렇게 해서 활주로 유도 조명을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를 켭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시각 23시, 그러니까 밤 11시에 선도 특공팀을 태운 C-131번기가 무사히 서쪽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이르며 속도를 줄이자 양옆으로 공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와서 임시 활주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도로로 이동한 C-130 뒷문이 열리고 벤츠와 랜드로버가 이디 아민의 차량 행렬처럼 움직이며 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인질 구출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분 후에 선도 특공팀은 구 터미널 200m 앞에서 우간다군 초병 2명의 제지를 받았지만 벤츠에서 소음권총을 쐈어요. 그런데 권총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군 초병 2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던 그 랜드로버에 탑승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소총으로 사격을 해서 이 우간다군 초병 2명을 이제 사살을 합니다. 그러나 소총 사격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인근에 들려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구터미널 200m 앞이니까 이 구터미널 청사에 인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질 바로 200m 앞에 총소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제 다 알게 된 것이죠. 큰일 난 겁니다. 임시조명 설치를 마친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신터미널 그리고 신관제탑들로 향하면서 공항경찰 등 뭐 저항하니까 이제 제압하고 주요 시설들 막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조명을 끄겠죠.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C-130 2번기가 막 착륙할 무렵에 관제탑에서 관제용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전에 미리 대비해둔 이 레이더 접근 훈련, 아까 했지 않습니까? 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 훈련을 해둔 덕분에 세 번째 C-130은 활주로 언저리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활주로가 안 보여가지고 실제 착륙해야 되는 고도보다 60m 이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도 원래는 한 이 정도로 들어와서 이 지점에 착륙해야 되는데 이게 활주로가 안 보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끝에 지금 이제 1번기에서 해놓은 활주로 끝에 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끝쪽이구나.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활주로 좀 되나 하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60m 위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바로 그냥 고도를 낮춰서 착륙을 해서 끝에 가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걸 성공을 하고 4번기까지 그렇게 해서 무사히 착륙을 하고 장갑차 병력을 다 내린 거예요. 장갑차들이 구청사를 에워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두 대가 에워싸고 동쪽으로 장갑차가 에워싸요. 이 동쪽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정문으로 가서 구청사의 정문으로 가서 지휘를 해주고 이 지점이 구관제탑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사격이 날아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점들이 보입니다. 로비 중간에 이 점들이 바로 테러리스트예요. 다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로비 말고 구석구석이 또 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간다 군들이에요. 전황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터미널 관제탑 꼭대기에서 우간다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기관총 사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공격팀을 이끌던 선두에서 공격팀을 이끌던 이 사이렌 메트칼의 대장이죠.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선두에서 기관총탄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탑 꼭대기 기총소사를 포함해서 우간다군의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 이어졌지만 뭐 다행스럽게도 우간다군이 조직적인 저항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속한 병력 증원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군은 뭐 여러 사상자가 나왔지만 효과적으로 구터미널 주변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질 구출을 위해서 나머지 C-130들이 유도로를 통해서 구터미널로 점점 가까이 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구터미널의 구활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건데 그냥 C-130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질들을 구출해서 바로
C-130에 구활주로로 온 C-130에 인질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질이 106명이었어요. 원래 인질은 107명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심장 그 통증을 호소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이때 있었던 106명만 다 구출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 아파서 병원에 갔던 그 할머니는 이제 이디 아민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급유팀은 이제 급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4번기가 공수한 급유팀은 신속하게 엔테베 공항의 급유시설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4대의 C-130에 대한 급유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막 첫 번째 항공기에다가 급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휘기인 B707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야, 나이로비 공항에 지금 협조를 해놨으니까 빨리 나이로비 공항으로 돌아오면 된다. 나이로비 공항 케냐가 바로 옆이니까 급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로비 공항에서 급유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급유를 포기하고 이제 원래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니까 급유를 해야 되는데 급유를 포기하고 바로 이제 병력과 장비 탑승을 시작하고요. 병력과 장비 탑승을 다 한 시간이 23시 52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이 첫 번째 비행기에 106명의 모든 인질을 태웠습니다. C-130에 이어서 전사한 그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이끌던 선도 공격팀을 태운 두 번째 C-130이 그로부터 20분 후인 밤 12시 12분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최후까지 후미에서 남아서 어머하고 나머지 병력 모두 태우고 마지막 두 대가 00시 40분에 퇴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48분 후에 마지막 4번기가 이륙한 거예요. 그리고 첫 비행기가 착륙한 게 밤 11시니까 이 작전이 모두 마치는 것은 1시간 40분 만에 모든 작전이 현장에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2시에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 급유를 마치고 응급처치를 하고요. 이제 부상자가 있었으니까 응급처치를 마치고 결국은 다시 이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초저공 비행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소말리 반도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다시 홍해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초저공 비행, 10m 고도의 초저공 비행을 한 겁니다. 왜냐? 다 이슬람 국가니까. 지금 이 사실이 이제 우간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단, 이집트 이런 데서 전투기가 날아오고 또는 이 그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러면 격추가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10m 미만의 초저공 비행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까지 돌아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시나이 반도 입구에서 이스라엘 공군 F4 팬텀 전투기의 영접을 받고 무사히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귀환을 한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승리죠. 이건 뭐 의지, 그리고 노력, 그리고 실력의 결실입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구출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인 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 샤이레 메트칼의 대장이죠. 이 사람만 전사를 하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질들도 전부 그 병원에 미리 갔던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출하는 완벽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냐? 이 네타냐후 중령이 평소에 부대 관리를 엄청나게 사실 빡세게 한 거죠. 이런 평소 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과 주도권은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 절대 적당히 결과를 타협해서는 안 되며 최상의 결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라고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은 평소 소신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썬더볼트 작전은 대규모 납치 인질 사태 시에 성공적인 구출이 가능함을 거의 최초로 실증한 사례가 됐습니다. 준비 시간이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C-130 수송기 요원 및 지상 요원들 모두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썬더볼트 작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국의 군사적, 외교적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지금도 이 인질 구출 작전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엔테베 구출 작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작전의 진짜 이름은 작전명 썬더볼트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특수부대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4,000km 이상을 날아가서 구출해오는 이 대단한 작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해부대 아덴만에서 훌륭한 전과를 올렸는데 이런 것들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어쩌면 이 전사를 한 이 형의 후광을 조금은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표할 때 좀 작용하겠죠. 영웅이니까. 자, 썬더볼트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